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시장이 좀 어떠셨나요? 최근에 좀 변동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SVB 사태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전 세계 주요 증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인지 글로벌이 같이 움직이는지는 보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7시간 방송에서 좀 언급드린 것들이 있어요. 그걸 참고해 보시면 오늘 움직임이 좀 예측이 됐을 겁니다. 자, 우선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그 몇 가지 포인트만 짚어볼게요. 몇 가지 포인트만 짚어보면 여기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죠? 유가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금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것만 보면 이 두 개만 보면 금리는 인상이 이제 슬슬 둔화될 것이라는 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금이 오른다는 건 뭐죠?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금이 오른다는 이유는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위기가 발생했으니까 금이 중요하겠지 이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도 일견 동의합니다. 왜? 위기가 발생하면 결국엔 금리를 떨어뜨립니다. 그 코로나가 그랬잖아요. 위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집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금값이 왜 떨어지냐? 금에는 이자가 안 붙거든요. 그러니까 이자가 붙는 곳으로 가게 돼 있죠. 그런 가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고 한국도 SBB 사태 때문에 떨어지다가 미국도 떨어지고 중국도 떨어지다 복구하고 베트남은 지금 원래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얘도 부동산 이슈 있었죠. 부동산 이슈. 잘 알려지지 않은 이슈입니다. 전 베트남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유로 떨어지고, 영국 떨어지고, 독일 떨어지고, 러시아는 떨어지고 있고, 인도네시아 떨어지고, 브라질 떨어지고, 대만 떨어지고, 인도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글로벌이 SBB 사태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지금 변동성이 큰 게 아니다 정도는 체크하고요. 전 세계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고, 자, 지금 이제 코스피 상황을 볼까요? 코스피는 지지선 이탈했습니다. 이탈했어요. 제가 이제 인버스에 슬슬 손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크게 봤을 땐 박스권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부터 쭉 오면 이렇게 되는 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2300이나 2200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이탈했기 때문에 이까지 떨어지는 건 가정하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음봉 그린다고 함부로 따라잡으면 안 됩니다. 머리를 돌려주는 걸 보고 들어가야 돼요. 단기적이나 단기 스윙이나 중기 스윙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꼭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하락하는 거 샀다가 좋은 경험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절대 안 돼요. 최근에 카페에서 의견을 보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사실 캔들 자체는 제가 그때 방송 때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잉태형 그 캔들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한번 그랬었잖아요, 제가. 근데 다시 영상을 보니까 제가 하락 잉태형이라고 잘못 얘기했더라고요. 천지차입니다. 하락 잉태형은 하락 추세로 전환이고 상승 잉태형은 상승 추세로의 전환입니다. 뭐 캔들 모양이 그러니까 상승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 캔들이 형성되는 과정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전약 후각이었는지 전강 후약이었는지도 중요하고요. 아무튼 지금 캔들 모양 굉장히 안 좋아요. 생각해 보면. 예. 안 좋습니다. 예, 상승 잉태형이라 보기 좀 어려워요, 사실. 캔들 모양은 그런데 현재 글로벌 시황이나 이런 그 매물대를 봤을 때는 상승 잉태형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이 캔들만 보면 안 돼요. 코스닥은 더 심하죠. 예, 더 심하죠. 이 라인에서 저항선을 그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좀 위험합니다. 이제 위험해요. 아무튼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진짜 위험합니다. 지금 현재는 위험해요. 코스닥이 과매수권이었어요. 과매수권이기 때문에 이런 SBB 사태가 없었어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엔 거대한 트랩이 발생했죠. 이 트랩. 이 아일랜드 갭이잖아요. 이렇게 떨어지고 만약에 폭락을 한다 칠게요. 폭락한다 칠게요, 그냥. 자, 이러면 바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겠죠. 예. 요런 흐름이 좀 예상됩니다. 만약에 크게 떨어지면요. 이게 발생할지 발생하지 않을지는 몰라요. 근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발생할 만한 이유가 몇 개가 있어요. 자, 코스피도 지금 현재 그 하락 추세를 돌파했고요. 하락 추세를 돌파했고 지금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좀 조정을 보이고 있죠. 이게 다시 하락 추세 안으로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거는. 2000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기술적 분석의 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분위기랑 현재 시중 자금에 대한 흐름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금융권으로부터 촉발된 사태죠. 그래서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어요. 금융 위기와 흡사한 SBB 사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는 리먼 브로더스 사태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증시 변동성은 불가피. 리먼 브로더스랑 비교가 되고 있어요. 이걸 되게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어려운 얘기 엄청 많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제를 하는 사람들은 꼭 어렵게 얘기합니다.
그저 미사오구랑 어려운 용어 써가면서 얘기를 해요. 왜? 그럴싸해 보여야 되고 그래야 자기를 믿으니까요. 그리고 나를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해를 안 시키면 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럼 상대편한테 의존하게 됩니다. 이게 비슷한 사례가 가스라이팅이죠. 가스라이팅. 불을 어둡게 한 다음에 이 불 밝기는 정상인데라고 계속 막 그냥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럼 상대편은 이상하네. 어두운데. 내 눈이 이상해졌나 보다라고 상대편에 대한 의존도가 올라가는 게 가스라이팅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렵게 설명합니다. 제가 예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정말 잘게 쪼개서 분석한 적이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먼 사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냥 지금이랑 다르다는 게 느껴져요. 당연히 다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서로 남이에요. 이건 남이에요. 사실 쥐가 죽었고 고양이가 죽었어요. 그러면 정말 다른 일이잖아요. 근데 생물체가 죽었으니 같다. 약간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헝다 사태도 그랬죠. 제가 헝다 사태 발생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리먼과 다르다. 뭔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 이건. 헝다로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저희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때 또 헝다 사태가 발생해서 세상이 망하니 뭐 어쩌니 저쩌니 하더니 이 이슈는 불거지지 않고 분명히 끝날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 이유였어요. 다르니까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정말 간단합니다. 집중만 해주세요. 여기서 리먼 사태가 있었고 지금 SBB 사태가 있죠. 리먼 사태는 일단 이 날짜 안 바꿨다. 자, 일단은 거의 한 16년 전에 있던 일입니다. 15년, 16년 전에 있던 일이에요. 너무 옛날 일입니다. 그게 일단 다르고요. 자, 대상자는 서브프라임들이었어요. 서브프라임. 말이 어려워서 서브프라임이지 그냥 신용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프라임이 있고 서브프라임이 있습니다. 신용 안 좋은 애들, 뭐 신용도가 낮은 애들입니다. 걔들한테도 대출을 해줬던 거예요. 집 사려면 신용이 안 좋아서 집을 사려고 하는데 대출이 안 나와요. 근데 그런 애들한테까지 해줬다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문제가 안 돼요. 사실 그것까지는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 아무리 서브프라임이라도 은행이 바보가 아닌 이상 갚을 만한 근거는 있으니까 주겠죠. 아예 돈 10원도 없는 사람한테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촉발 이유는 신용이 터졌어요. 신용이 터졌습니다. 일단 신용이 안 좋은 애들한테 줬는데 신용이 터져버렸어요. 그리고 은행들이 부채 규모를 20배 이상으로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지준율이죠. 그리고 폴 볼커룰이 생기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서브프라임들에게 빌려준 대출 상품으로 또 그걸 근거로 해서 또 대출을 일으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100만 원이 있어요. 100만 원이 있는데 10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10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한 다음에 그러면 제 주식이 100만 원씩 생기죠. 근데 이 100만 원치 산 주식을 근거로 주식 담보 대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100만 원을 대출하잖아요. 그럼 제 수중에 200만 원이 생긴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제 수중에 돈이 없었어요. 만약에 100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은행으로부터 100만 원을 빌려요. 그럼 200만 원이 되잖아요. 200만 원으로 가지고 놀면 되는데 200만 원으로 주식을 사요. 그럼 주식을 산 다음에 그 주식을 이용해 주식 담보를 이용해서 대출을 해요. 200만 원을 또. 그럼 저는 1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래 제 수중에 400만 원이 생긴 거죠. 그럼 이게 제 이 채권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규모를 키운 거예요. 그게 이게 서브프라임 사태였습니다. 얘들이 서브프라임 상품으로 또 다른 상품을 만들고 그걸 팔아먹고 약간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 달달이 이자를 받습니다. 아니 뭐 원리금을 동시에 상환한다거나 그런 상황에서 이 은행은 돈을 바로 당기고 싶은 거예요. 이거 2년짜리 이자인데 나 이거 이자에 그 2년을 다 받지 않고 80%만 받을 테니까 이거 사가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싸게 파는 거죠. 뭐 채권이랑 비슷한 개념인데 그렇게 해서 계속 은행이 그 레버리지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다가 터져버린 겁니다. 돈을 안 갚으니까. 그 터뜨린 것도 다 금융권에서 터뜨린 거죠. 뭐 또 다른 금융권, 카르텔들이 터뜨린 건데 아무튼 리먼 사태는 그 꼬라지였어요. 현재. 근데 자 SBB 사태는 뭔가요? 대상자는 실리콘밸리 기업들이죠.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뱅크런 한 겁니다. 뱅크런. 저 은행 좀 이상한데? 야, 돈 내놔.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 SBB 은행이 잘못한 거 없어요. 정말 이거 SBB 은행이 잘못한 거 없습니다. 왜냐? 여기 파월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건 파월 의장이 일으킨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저를 뭐라 하려나? 뭐 한글 모르겠죠? 아무튼 파월 의장이 일으킨 일이에요. 왜? 금리를 너무 빨리 올렸어요. 야,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 올리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왜 파월 의장 잘못이야? 라고 하시는데 이 사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파월 의장이 만들었어요. 파월 의장이 제로금리에다 양적 완화 이빨 때려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너무 이렇게 금융 사이클을 무시하고 지금 금리 내렸다 올렸다 하고 있어서 결국엔 첫 번째 터진 일이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망가뜨리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그리고 부채 규모를 비교해 보면 은행이 일으키고 있는 부채 규모입니다. 예금을 1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을 대출해 줘야 되는데 얘들은 지금 5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100만 원이 예금돼 있어요. 근데 500만 원을 대출해 줬어요. 그러면 은행에는 돈이 10원도 없죠. 현재 그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100만 원을 예금했던 두 명이 와서 내 100만 원 주세요라고 하면 200만 원 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근데 내 수중에 돈이 없잖아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부채 규모입니다. 그리고 파월이 금리를 올려서 국채가 손해가 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100만 원씩 빌려준 두 명이 왔어요. 200만 원 주세요라고 해요. 뭐야? 너 돈 없는데?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SBB 은행이 자기가 레버리지 일으켜서 투자했던 자산을 회수해야겠죠. 돈을 줘야 되니까. 맞잖아요. 아, 잠깐 나 돈 없는데 못 줍니다라고 못 합니다. 은행은 무조건 줘야 돼요. 무조건 줘야 되기 때문에 팔아야 되는데 SBB 은행이 그 레버리지 일으킨 걸로 투자한 게 어디냐 하면 미국채예요. 정말 안전한 자산에 투자를 해놨단 말이에요. 얘들이 뭐 도박을 한 게 아니에요. 뭔가 뭐 선물에 투자하거나 그런 뭐 만행을 저지른 게 아닙니다. 미국채를 팔아야 되는데 미국채가 폭락해 있는 거예요. 왜? 금리를 올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SBB가 망하게 된 건 어찌되었건 투자를 잘못해서도 아니고 가장 안전한 미국채에 투자했잖아요. 근데 금리를 아주 마구잡이로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려 제낀 연준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사태는 완전히 다르다. 그냥 겉으로 보기엔 은행이 망해서 똑같아 보이는데 다른 사태다. 그래서 미 재무부가 또 코로나 사태랑 비슷합니다. 이 정책 당국이 정말 빠르게 개입을 했어요. 코로나 때도 정말 빠르게 개입해서 양적 완화를 시켜버렸잖아요. 이번 SBB 사태 때도 빠르게 개입을 했습니다. 옐런 장관이랑 투자자를 전액 보호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시타델 CEO는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데 시타델 아시죠? 이거 초단타 치는 기업입니다. 에라이 연준 SBB 개입이 미 자본주의 무너져. 왜? 네가 뭐 손해봤나 봐. 공매도 쳤다가. 응? 자, 근데 이게 두 개가 다르면 뭐 어쩌라고라는 겁니다. 두 개 다른 거 뭐 증명하는 거예요. 뭐 그냥 데이터로 하면 되니까 그런 건데 그거 다른데 뭐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데 증시는 어떻게 되는데 라는 게 궁금한 거잖아요. 자, 요런 얘기도 있습니다. 증시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보면 SBB보다 더 큰 쇼크가 오나 파산위기에 크레딧 스위스입니다. 스위스은행이에요. 최대 주주도 지원을 거부했다. 사우디 쪽에서 최대 주주 지원을 거부했다죠. 근데 최근에 크레딧 스위스가 똥볼을 많이 찼어요. 그 빌황도 그렇고 막 반대매매 당했잖아요. 주가는 속절없이 추락했고 지난해 10월부터 고객 예탁 자산이 급격하게 이탈하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화이트 스완이란 거예요. 결국에 화이트 스완. 블랙 스완은 뭔가 보이지 않는 위기가 오는 거예요. 검은잖아요. 이게 어둡다는 겁니다. 어두운 데서 뭔가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야, 지금 위기가 오는 것 같은데 뭔지 잘 모르겠어. 약간 이런 거예요. 근데 화이트 스완은 저 멀리서 그 백조가 몽둥이 들고 오고 있는 거예요. 저놈이 날 때릴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화이트 스완인 거예요, 지금. 크레딧 스위스 건도 그렇고. 그리고 그 증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저는 증시는 결론적으로 반등 후에 하락한다는 기조로 대응하고 있어요, 현재. 왜냐하면 엊그제 맞죠? 상승할 때는 제가 반등한다는 가정하에 레버리지를 홀딩하고 있었습니다. 제 카페에 설명을 해놨어요. 레버리지 홀딩하고 있었고 오늘은 이제 어제죠. 하락을 한다는 가정하에 인버스를 사기 시작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지금 현재 기조로 계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까 제가 빚을 얘기했는데 SBB 유탄을 맞은 B2 개미들이 반대 매매가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급격하게 하락할 때 반대 매매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반대 매매는 301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9월 27일 이후 약 5개월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5개월 반 만에 반대 매매가 가장 크게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용 반대 매매가 가능해졌어요.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어감이 이상하죠. 뭔 소리야 이게. 신용 반대 매매를 너 반기는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하시겠지만 제 얘기가 아니라 메이저 세력들의 얘기입니다. 메이저 세력들은 지금 정말 얄미운 개미들이 신용 반대 매매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관을 톡 건드리면 터지는 상황입니다. 뇌관을 건드려 터뜨리면 자기들은 좋잖아요. 왜냐? 사람들이 원치 않는 가격에 다 물량을 쏟아내게 되고 본인들은 그 물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증시 급락기가 오면 신용 반대 매매가 한 번씩은 발생시킵니다. 무조건.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오면
그 메이저 세력들이 개미들의 물량을 흡수하는 것도 있지만 그간 악성 물량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증시는 사는 사람이 많아야 올라가요. 근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으면 사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점점 이 사야 되는 예비 후보군들이 사라지니까 증시가 점점 살 사람이 부족해지고 그러면 하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려는 사람이 많아서 오르다가 사려는 사람이 없어져서 떨어지고 사려는 사람이 많아서 올라가고 계속 그렇게 반복하고 있는 게 증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용 반대 매매를 일으켜서 다시 살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증시가 떨어졌네,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왔네, 한번 사볼까라는 사람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이. 그걸 증명한 게 코로나 사태잖아, 코로나 그 악재 속에서도 금방 반등했습니다. 왜? 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요. 왜? 반대 매매가 엄청나게 발생했습니다, 그때 진짜. 당분간 급락이 발생할 것 같아요. 하지만 빠르게 하락폭을 돌려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간단하게요. 이 SVB 사태라는 것들은 새로운 이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옐런 장관도 그렇고 파월 의장도 그렇고 빠르게 대응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바이든 대통령까지 대응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리먼 브러더스 사태, 그러니까 다른 사태지만 금융권 사태를 맞이해 봄으로써 이거 빠르게 대응 안 하면 난리가 나는구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도 그렇잖아요. 코로나도 정책 당국이 정말 빠르게 대응했어요. 그래서 정말 급속도로 복구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SVB 사태도 분명히 영향이 클 겁니다. 이 영향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 그 기계적으로 나가는 자금이 있는 겁니다. 위기가 발생하면 시스템적으로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락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하락은 피할 수 없는데 그 기계적인 빠짐으로 인해서 하락한 거는 금방금방 복구한다는 거예요. 왜? 시장 유동성이 높고 그리고 정책 당국이 굉장히 빠르게 대응할 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유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리먼 사태라는 거 겪어봤잖아요. 리먼 사태 때 그때 많이 떨어졌지? 라고 하다가 근데 금방 복구했잖아. 리먼 사태는 금방은 아닙니다. 리먼 사태는 결국 복구했잖아. 그리고 코로나 때도 하락했다 금방 복구했잖아 라는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하락을 하더라도 금방 사람들이 들어올 겁니다. 왜? 금방 복구했었으니까요. 그런 좋은 찬스를 놓칠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하락은 위기 때문에 옵니다. 왜? 사람들이 망각의 동물이에요. 저런 걸 다 알고 있지만 눈앞에 위기와 공포가 찾아오면 뇌가 마비돼요. 내 손이 아니고 왜 이렇게 움직이지 하고 그냥 매도를 하고 있는 거고 또는 내가 원치 않는 매도가 계속 나가고 있는 겁니다. 경거망동하지 마는 게 좋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산 사람도 있고 안 산 사람도 있지만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잘 모르는데 막 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면서 막 하는 순간 진짜 날아갑니다. 날아가요. 진짜 이때까지 깨작깨작 번 주식 수익금이 다 날아가요. 다들 오늘 보셨죠? 오늘 반등할 때 보셨죠? 어제 하락할 때 보셨죠? 어제 급락할 때 진짜 내일이 없다는 듯이 폭락하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반등하니까 시장 상승폭보다 더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몇 가지 종목이 있는데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거기 그 종목들을 보면서 만약에 손절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진짜? 자, 그러면 더 멀리 보세요. 이 SBB 사태로 급락을 한다 칠게요. 정말 급락을 했어요. 공포감에 손절을 했어. 근데 오늘처럼 정말 빠른 속도로 반등을 해버리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 그런 사태를 맞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금리 인상 예상 수치를 보시면 이번에 빅스텝이 유력했죠. 빅스텝이 유력했는데 아마 베이비 스텝이나 동결까지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지금 증시도 별로 안 좋고 정책 당국도 정말 빠르게 대응하고 있고 하니까 뭐 빅스텝을 다음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요 SBB 사태가 진정이 되고 나서 하면 됩니다. 근데 금리가 인하한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금값이 폭등하고 있는 걸 보면 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도 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 금을 저렇게 대량으로 거래하고 있는 애들이 정말 치밀하게 분석해서 내린 결론일 거예요. 금리가 인하될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금을 매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단타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일단 장이 안 좋을 때는 오버나이트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엊그제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자, 엊그제 오버나이트 했으면 오늘 갭상승과 상승을 먹을 수 있었겠죠. 이 기억 때문에 오늘 홀딩하고 나가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지금 장 안 좋죠. 그럼 내일 갭 하락하면 손해가 정말 극심해집니다. 결국 하루 전의 기억 때문에 그 다음날에 나에게 손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내일을 확신하고 오버나이트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2년 만에 인버스를 매매하기 시작한 이유죠.